서로에게 삶의 원동력이자 예술혼의 원점이 바로 라이벌입니다. 그런데 상대의 작품을 일부러 망가뜨리고 프로젝트를 빼앗아 잔인하게 변형시켜버립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약과입니다. 서양 미술사 최고의 극한의 라이벌전, 불꽃 튀는 라이벌전에서 패배한 미술가가 까지 했던 이런 상황 속에서 집요한 복수는 계속됩니다. 두 사람의 라이벌전은 끔찍한 결말을 맺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미술사학자 양정무입니다. 여러분, 미술사를 공부하다 보면 빠지지 않고 시대별로 등장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르네상스 시대, 현대 미술에서도 찾을 수 있는 이것! 때로는 누군가를 무릎 꿇게 만들고, 때로는 누군가를 울게 만들고, 심할 경우 누군가를 죽음으로 몰기까지도 합니다. 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창작의 고통을 2배로 힘들게 하는 존재, 라이벌입니다. 미술사가 시작된 이래로 라이벌들의 불꽃 튀는 경쟁은 계속됐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3대 천재이자 희대의 라이벌이었던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는 서로의 작품을 너무 싫어해서 남들에게 서로를 엄청나게 흉보고 다녔고요. 심지어 라파엘로가 죽고 30년이 지난 후에도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라파엘로, 그거 다 나 따라한 거야. 별거 없어. 하지만 이 정도는 약과입니다. 17세기 로마에서는 라이벌 경쟁에 이기기 위해 상대의 작품을 일부러 망가뜨리고 상대의 잘못을 끈질기게 찾아내서 추방령까지 내리려고 하기도 합니다. 이 치열한 경쟁 끝에 상대방을 자살로 몰기까지도 했는데요. 대체 그들은 누구고 그들 사이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충격적인 경쟁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양 미술사에서 기록을 찾을 수 있는 최초의 라이벌전은 언제일까요? 시계를 거꾸로 돌려 무려 기원전 고대 그리스로 가야 그 주인공을 만날 수 있는데요. 기원전 5세기 후반에 활동한 제욱시스가 자신의 그림 속에 포도를 그리자 새들이 진짜 포도인 줄 알고 쪼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새들이 착각할 정도로 그림을 잘 그렸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발끈한 인물이 있습니다. 제욱시스의 라이벌 파라시오스였는데요. 파라시오스는 사람들 앞에서 라이벌 제욱시스보다 자신이 뛰어남을 주장했습니다. 제욱시스는 새의 눈을 속였지만 나는 사람의 눈도 속일 수 있다. 이 소문을 듣고 발끈한 제욱시스는 당장에 파라시오스의 화실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림으로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다는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러자 파라시오스는 태연하게 그 그림이 커튼 뒤에 있다고 대답했죠. 라이벌의 도발에 열이 잔뜩 오른 제욱시스는 당장 커튼을 열어 젖히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죠. 열어보라는 그 커튼 자체가 그림이었다는 겁니다. 흥분한 제욱시스가 라이벌의 덫에 걸려버린 겁니다. 후대에 이 라이벌전을 모티브로 수많은 그림이 그려질 정도로 서양 미술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라이벌 스토리죠. 이런 그림들은 계속 17세기, 18세기 화가들에게 영감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이 어떤 그림을 봤을 때 거기에 포도가 놓여 있다면 거의 100% 제욱시스의 신화를 그린 거죠. 그리고 커튼이 등장하면 이거는 제욱시스와 파라시오스의 콜라보이겠죠. 후대 작가들이 그 고대 대가들에 대한 일종의 오마주로 이런 그림을 그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이제 제자가 스승의 라이벌이 된 경우도 있는데요. 제자이자 라이벌인 상대의 그림 실력을 보고 절망한 나머지 스승이 붓을 꺾어버린 일도 있습니다. 그 주인공, 바로 이름만 들어도 너무 잘 아는 예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일찍부터 그림의 소질을 보였던 다빈치는 14살쯤 당시 피렌체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던 베로키오의 문화에 들어가 본격적인 회화 수업을 받게 됩니다. 이건 당시 화가가 하는 일반적인 과정이었는데요. 대략 4, 5년간의 도제 기간 중 물감을 준비하면서 청소도 하고요. 이런 잡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단계에는 스승의 작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최종적으로 수련을
마치게 되는 것이죠. 베로키오 공방에 들어간 지 3년 차가 된 다빈치는 자신의 실력을 드러낼 절호의 기회를 잡게 됩니다. 바로 스승의 그림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건데요. 1470년경 베로키오는 한 성당에서 의뢰받은 예수의 세례의 일부를 제자 다빈치에게 그리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림을 한번 살펴볼까요? 다빈치가 이 작품에 참여하면서 생긴 문제점 눈치채셨나요? 베로키오는 그림 왼쪽에 세례의식을 돕는 2명의 천사 중 1명의 얼굴을 다빈치에게 그리도록 지시했는데요. 그의 그림 솜씨가 바로 옆에 스승이 그린 천사의 얼굴과 너무 비교가 된 겁니다. 다빈치가 그린 천사는 부드러운 선과 미묘하게 전개하는 명암으로 이루어진 반면 스승 베로키오의 천사는 여러 면에서 딱딱하고 거칠어 보이는데요. 제자 다빈치의 그림을 본 스승 베로키오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바살이라는 동시대 역사가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어린 아이의 솜씨임에도 너무 뛰어났다. 그가 그린 천사는 베로키오 자신의 것에 비해 너무나 아름다웠다. 이를 본 베로키오는 더 이상 붓을 들지 않았다. 사실 역사가의 기록과 달리 베로키오는 이후에도 그림을 그리긴 합니다. 하지만 이 그림 이후에는 회화보다는 조각에 훨씬 더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죠. 다빈치는 모르겠지만 베로키오는 충분히 제자를 라이벌로 느꼈을 것 같습니다. 나의 라이벌이 너무나 뛰어나다고 느꼈을 때의 절망감, 그리고 그 라이벌이 바로 나의 제자라니 상상만으로도 끔찍하지 않으세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신이 재능을 오직 한 사람에게 몰려주지만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빈치 자신도 이후에 또 다른 천재 미켈란젤로, 라파엘로를 만났으니 스승의 괴로움을 자신도 조금은 경험해 보지 않았을까요? 서양 미술사 최고의 라이벌이 누구냐고 제게 물으면 저는 주저없이 이 2명을 뽑겠습니다. 불꽃 튀는 라이벌전에서 패배한 미술가가 자살까지 했던 서양 미술사 최고의 극한의 라이벌전, 그 배경이 되는 곳은 17세기 로마였는데요. 바로 이곳에 세기의 라이벌 베르니니와 보로미니가 있었습니다. 초상화 속에서도 두 사람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반듯한 헤어스타일에 고급스러운 옷을 입은 베르니니, 헤어스타일도 옷도 조금은 자유분방해 보이는 보로미니, 그림에서 느껴지는 차이만큼 두 사람의 성장 배경도 달랐는데요. 베르니니는 존경받는 조각가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그 천재성을 인정받으며 로마 사교계의 스타로 성장합니다. 베르니니의 조각 실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미켈란젤로의 미완성 피에타를 그에게 맡기려 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럼 20대의 그가 만든 작품을 잠시 감상해 볼까요? 다프네를 보고 그녀를 얻기 위해 쫓아가는 아폴로의 모습인데요. 이 장면 직전에 아폴로는 큐피드를 놀리다가 사랑의 화살을 받고 다프네에게 한눈에 반합니다. 아폴로가 그녀를 잡으려는 그 순간에 아폴로의 사랑을 원치 않았던 다프네는 아버지에게 자신을 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다프네의 바람은 이루어져서요, 그녀는 서서히 월계수 나무로 변해가죠. 바로 이 조각은 아폴로가 다프네를 막 잡으려는 그 순간 가장 극적인 상황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손과 몸을 보시면 이미 나무로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손끝에 보이는 이파리, 도망치고 싶은 다프네의 표정과 흐트러진 머리, 무엇보다 아폴로의 당황스러운 표정까지. 베르니니는 이 조각을 통해 정말 극적인 순간을 잡아내었을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마치 살아 숨쉬는 것 같은 표현력을 보여주죠. 베르니니의 다른 조각 작품을 하나 더 볼까요? 페르세포네의 납치라는 작품입니다. 지하 세계를 다스리는 신 하데스가 지상을 거닐다 페르세포네에게 한눈에 반해 그녀를 지하 세계로 끌고 가는 장면을 묘사한 작품인데요.
몸부림치는 페르세포네가 하데스의 얼굴을 밀어 그의 근육이 늘어난 모습, 어떻게든 그녀를 끌고 가려고 힘줘서 잡아 살이 움푹 들어간 모습까지, 이 섬세한 작품을 오로지 돌을 깎아서 만들어냈으니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극적인 리얼리즘에 감각적인 느낌까지 갖춘 이러한 작품들로 베르니니는 유럽 조각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곤 하죠. 이런 엄청난 작품들을 베르니니는 다 20대에 만들어냅니다. 아마 누구도 그의 천부적 재능을 부정하기 힘들 겁니다. 천재 조각가 베르니니가 이렇게 이른 나이에 명성을 날리고 있을 때 그의 라이벌인 보로미니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스위스와 이탈리아 북부의 경계에 있는 마을에서 하급 건축 노동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요. 시골 출신 보로미니는 일거리를 찾아 로마에 와서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건축 잡부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건축 노무를 했지만 미술에 대한 열정만은 베르니니에 결코 뒤지지 않았습니다. 건축 일을 하면서도 휴식 시간에는 스케치북을 꺼내 드로잉 훈련을 계속했고요. 그는 이런 부지런한 열정으로 당시 베드로 대성당의 수석 건축가인 마데르노의 눈에 들었고 드로잉 조수로까지 승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로미니를 믿어주던 마데르노가 그만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임으로 온 인물이 바로 베르니니였습니다. 이때 베르니니의 나이는 불과 31살이었습니다. 조수를 일하던 보로미니를 제치고 현장의 책임자로 온 베르니니는 조각에서는 너무나 뛰어났지만 건축 기술은 부족했는데요. 전지적 보로미니 시점에서 보자면 새로운 상사가 일을 제대로 못하고 사람들하고 희덕거리고 노는 거예요. 보로미니는 사교성이 정말 없었는데요. 베르니니는 사교성이 뛰어났거든요. 열은 좀 받지만 그 현장에서 보로미니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었습니다. 결국 보로미니는 베드로 대성당 공사를 뒤로 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만의 독자적인 길을 찾기 시작했죠. 보로미니가 자신의 기량을 제대로 보여준 건 1638년부터였습니다. 산카를로 알레 꽈트로 폰타네라는 수도원 건설을 책임지게 된 것입니다. 이름이 좀 긴데요. 풀어보면 분수 사거리의 산 카를로 수도원, 바로 이 뜻이죠. 실제로 가보시면 사거리 모퉁이 바다 분수가 있습니다. 보로미니에게 드디어 자기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된 겁니다. 물론 베르니니가 맡은 건축에 비해 규모는 한참 작았습니다. 사람들은 보로미니가 짓는 이 수도원이 베르니니가 짓고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 기둥이 난간에 들어갈 정도로 작다고 조롱까지 했는데요. 하지만 완성된 결과는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그 모습을 볼까요? 왼쪽이 당시 일반적인 성당 건축물의 정면이고요. 오른쪽이 보로미니가 만든 수도원의 정면 모습인데요. 보로미니의 정면 파사드는 파도가 밀려오는 듯 리듬감으로 충만하고요. 화려한 디자인이지만 그걸 이루는 재료는 굉장히 저렴했고 구조적으로 거의 완벽해서 조각이나 별다른 장식이 첨부되지 않아도 아주 고상했죠. 가난한 수도원장은 보로미니가 보여준 뜻밖의 결과에 너무나 만족했고요. 이 새로운 건축물을 보려고 사람들이 각지에서 몰려왔다고 자랑합니다. 라이벌 베르니니의 밑을 박차고 나온 보로미니가 제대로 자기 능력을 보여준 거죠. 그런데 이때 라이벌 베르니니가 만들던 성 베드로 대성당의 건축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베르니니가 주장해서 집어넣은 전면 양쪽의 종탑이 말썽이었죠. 종탑의 무게 때문에 성당 전체에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종탑은 황급히 철거됐고요. 엄중한 조사가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조사관은 운명의 장난처럼 라이벌 보로미니가 맡게 됩니다. 보고서는 건축에 대한 베르니니의 무지함을 조목조목 짚어냅니다. 이때 베르니니에게 또 다른 악재가 있었습니다. 그를 완벽하게 신뢰하며 그의 미술품에 열렬한 애정을 보냈던 교황 우르바누스 8세가 죽고 뒤이어 새로운 교황 인노첸트 10세가 자리에 오른 거죠. 새 교황은 직전 교황 우르바누스 8세의 모든 것을 싫어했고요. 그건 우르바누스 8세가 유달리 아꼈던 미술가 베르니니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든든한 백이었던 교황청도 등을 돌린 상황에서 맡았던 성당 작업에서 문제가 생겼으니 베르니니에겐 엎친 데 덮친 격이었죠. 결국 이 사건으로 베르니니의 명성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사형이나 추방령 같은 극형에 처하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주변의 도움으로 베르니니는 가까스로 중벌은 면하게 됐죠. 그리고 이때부터 보로미니에게도 기회가 열립니다. 새로운 교황의 최대 관심사였던 나보나 광장의 분수 공사를 맡게 된 거죠. 참고로 나보나 광장은 이노첸트 10세 집안의 저택이 자리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분수는 단순히 물만 나오는 구조물이 아니었습니다. 분수는 식수로 사용되었고요. 분수 작업은 일종의 대규모 공공 작업이었던 거죠. 라이벌 베르니니를 제치고 승승장구하게 된 보로미니. 하지만 그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라이벌 베르니니의 방해가 시작된 겁니다. 사실 보로미니에게는 큰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는 내성적인 성격으로 대인관계가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건축주를 만나 설득하고 조수와 노무자와도 끊임없이 부딪혀야 하는 건축가란 직업이 그의 성격과는 좀 잘 맞지 않았던 거죠. 교황과 궁정의 미묘한 기류를 잃지 못하고 소통도 좀 어려운 보로미니에게 교황은 점점 마음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다시 등판한 게 바로 라이벌 베르니니였죠. 베르니니는 시키지도 않은 나보나 광종 분수대의 모형을 제작해서 교황이 초대받은 집의 복도에 설치해 놓았습니다. 이노체트 10세가 고집스러운 보로미니에게 답답함을 느낀다는 소식을 듣고 베르니니는 완벽한 복수를 계획한 것이죠. 이 분수 모형을 본 교황은 베르니니의 농간임을 알면서도 일단 본 이상 베르니니를 무시할 수 없구나 하면서 프로젝트를 보로미니에게서 빼앗아 베르니니 손에 넘깁니다. 그렇게 베르니니의 복수는 성공하죠. 지금 여러분이 로마 나보나 광장이 한가운데서 볼 수 있는 그 엄청난 분수가 바로 이때 베르니니가 만든 작품인 거죠. 이 분수대는 네 규팅에 전 세계의 4대 강을 상징하는 4명의 강의 신이 자리하고 있고요. 그 위에 서 있는 암바 위로 멋진 오벨리스크가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4대 강의 분수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가톨릭의 힘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후 두 사람의 라이벌전은 끔찍한 결말을 맺게 됩니다. 일찍부터 베르니니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도용해 명성을 쌓는다는 피해의식에 시달리던 보로미니. 그는 나보나 광장 프로젝트가 무산된 이후 신경쇠약 증세가 깊어져 사회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정치적 상황도 보로미니에게 아주 불리하게 됩니다. 인노첸트 10세가 사망한 이후 새롭게 교황의 자리에 오른 알렉산더 7세가 완전히 베르니니 편이었던 거죠. 그는 교황청의 모든 작업들을 베르니니가 독점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베르니니의 집요한 복수는 계속됩니다. 보로미니가 맡아 진행하고 있던 나보나 광장의 아그네스 성당 건축 공사조차도 뺏어온 거죠. 그리고 보로미니의 원래 디자인을 잔인하게 변형시켜버립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보로미니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결국 1667년 심신이 피폐해진 보로미니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그렇다면 남은 베르니는 훨훨 앓았을까요? 여전히 많은 작업을 했지만 작품의 퀄리티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경쟁자를 잃고 작품이 놀라울 정도로 힘을 잃어버린 거죠. 결국 비극적 라이벌전은 두 사람 모두의 추락으로 끝나게 됩니다. 베르니니와 보로미니는 거의 40년간 라이벌 관계를 유지합니다. 이쯤 되면 미워하다가 정들만도 한데요. 실제로 두 사람의 작품은 점점 닮아가기도 하죠. 이렇게 보면 두 사람은 서로에게 삶의 원동력이자 예술론의 원점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라이벌 관계는 예술가를 극한으로 움직이게 한다. 그러니 어쩌면 좋은 라이벌, 다시 말해 유능한 라이벌은 나에게 그리고 창작의 축복인 것이죠.